2024년에 전 세계는 IPCC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1.5도 상승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지구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인 폭우, 겨울에는 엄청난 폭설을 동반하며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연속적인 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백 대의 차가 충돌을 하고요. 폭설이 일어나서 휴교령이 내려지고요. 며칠씩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후로 인해서 재난을 겪게 되지만 그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Climate Inequ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후 불평등인 거죠. 2022년 여름 서울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역시 바로 이 기후 불평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도 현대적인 배수시설을 갖춘 아파트 주민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겪는 피해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자연재해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지만 그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가장 취약한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난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을 만드는 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더 많이 노출되는 집단입니다. 직업적인 노출, 지역적인 노출, 다시 말해서 경제적 약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홍수나 폭설 등의 위험이 큰 저지대나 반지하 또는 도시 열섬 현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예를 들면 옥탑방 또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둘째는 더 심각하게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이런 신체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더 취약해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집단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영유아 또는 기저질환자 등이 그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들과 냉난방 감당이 어렵거나 재난정보 접근이 힘든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게 영향을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후 취약 계층은 높은 노출과 높은 취약성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기후 취약 계층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고 이 다차원적인 공간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행정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효과적으로 기후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예방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취약성 지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중요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후 취약성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하고 선제적인 공간 정책에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복지 행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후 취약성 지도를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재난예보 시 돌봄 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로 활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와 취약계층 데이터를 연동해서 위험지역의 독거노인 등에게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걸게 한다든지 사회복지사에게 우선 방문 리스트를 전송하는 예방적 재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 밀집 지역을 식별하고요.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에너지 효율 진단, 단열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기후에너지 바우처 연계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제적 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기후위험 집중구역 여기에 중점을 둔 계획과 재정 지출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공간 분석으로서 상습 침수 지역이나 폭염 심화 지역, 한파 및 폭설 위험 지역 등의 핫스팟을 특정하고 빗물 저류 시설이나 쌈지공원, 벽면 녹화 등 정부 자원을 그쪽에다가 집중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경제적, 계층적 측면에서의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청년 세대가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학가 주변의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 등의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을 기후위험 집중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표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곳의 청년들은 거주 환경의 위험에서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서 취약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지원은 청년의 삶이라는 특수성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청년 주거 환경 집중 개선 사업을 통해서 대학가 밀집 지역을 개선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임대인에게 그 리모델링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임대료 동결 등의 상생 협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인 청년에게는 소형 냉방기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또한 대학 학생 지원팀 등이 주체가 되어서 재난특보시 대학시설을 24시간 개방해서 청년기후 안심스테이 등을 구축해보는 방안도 청년들과 함께 위기를 넘기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후 불평등 문제라는 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나갈 과제이지 단순하게 행정적으로만 처리된다든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회적 평등과 정부 정책이 더 큰 차원의 커뮤니티 ESG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형태로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이런 기후 취약성 지도와 같은 데이터 기반 아래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담보한다는 거죠. 한정된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런 쿨루프 설치라든지 바람길 조성 등의 이런 실질적인 환경, ESG에서 이에 대한 인바이러먼트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경 개선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나 청년 기후 안심 스테이 등을 통한 행정적 차원의 접근,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이 사회적 책임의 달성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찾아가는 거버넌스가 바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책임지게 되는 S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 커뮤니티 ESG가 정부, 지자체, 시민이 모두 함께 행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기후 전환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러한 커뮤니티 ESG를 통한 정의로운 기후 전환이 달성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